자, 오늘은 실리콘의 열의 결정 상태, 그리고 유효 질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양공이라는 개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은 결정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격자상수가 다 동일하고 결정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을 우리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비교적 잘 결정내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가 대략 한 1000 정도가 되고요. 전자의 이동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자 농도는 약 한 10의 16승. 이 전자 농도가 증가하면 이 모빌리티가 조금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 간의 스캐터링 현상이 발생하니까 모빌리티가 감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농도에서 약 1000 정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결정은 어디에 이용하냐면 우리 컴퓨터의 CPU,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칩, 이 안에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결정이 다 이렇게 단결정을 이용합니다. 성능이 매우 좋겠죠. 그 다음에 다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다결정은 이렇게 그레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레인이 현재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각 그레인을 구성하는 결정은 단결정이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결정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긴 약간 비스듬히 있죠. 이것도 비스듬히 있죠. 근데 이거는 결정의 방향이 요거랑 같죠? 같은데 요번에는 격자상수가 틀립니다. 격자상수가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다결정은 여러 가지 결정면을 갖고 있고 격자상수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폴리라고 합니다. 폴리크리스탈. 그래서 전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결정속을 달린다고 하면 달리다가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에 포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 두 결정이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비어있는 댕글링 본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거기에 포획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결정에서는 전자의 이동도가 한 약 100 정도로 되고요. 자, 이러한 다결정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현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있죠. 거기 픽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씬필름 트랜지스터, 이것도 일종의 모스펫인데요. 여기에 이 다결정을 사용합니다. 근데 다결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는 우리 유리기판 위에다가 성장을 합니다. 유리기판은 결정이 없는 비정질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크리스탈도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모포스 기반이기 때문에 아모포스 형태로 증착이 되는데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폴리크리스탈로 만든 겁니다. 공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은 이제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거는 결정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해변가에 그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그냥 아주 불규칙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모빌리티가 대략 0.5, 굉장히 느리죠. 이런 것들 어디에 이용하느냐? 우리 초기 셀룰러 폰, 지금의 스마트폰의 전신이 되겠죠. 뭐 폴더 폰 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그런 데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이러한 비정질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지금도 LCD TV, 액정 LCD TV에는 이 아모포스 실리콘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결정의 형태, 그 다음에 사용 농도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이런 둥그스름한 웨이퍼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현재 이 사이즈, 직경의 사이즈가 300mm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이즈는 이제 450mm를 타켓으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는 이렇게 커팅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N타입이냐, P타입이냐, 100 방향이냐, 111 방향이냐, 이런 것들은 이 커팅면을 보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계 표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효 질량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정지 질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전자의 정지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선 이 정지 질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반도체 결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결정 속에 있는 이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하다 보면 이 결정 내에는 뭐 양이온들도 있을 거고 음이온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뭐 쿨롱의 힘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부딪혀서 뭐 스캐터링 하기도 하고 뭐 이 경로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턴의 방정식을 이런 경우에 세워보면 F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일렉트릭 필드 힘 그리고 이 내부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 그래서 인터널 F 인터널 이꼴 M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내부적인 힘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쓰면 우리가 이 뉴턴의 방정식 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자, 우리 반도체 결정 속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요 전자는 자유전자의 질량하고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속에서 뭐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늦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정지 질량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정지 질량보다 가볍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가벼운 사람이 더 빨리 뛴다, 뭐 빨리 움직인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 질량이 정지 질량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효 질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자가 반도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유효 질량을 도입하고 이 전자가 자유 공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거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질량만 바뀐 거죠.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 정지 질량이 아닌 유효 질량을 가지고 운동하는 입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정지 질량이 아닌 반도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힘을 고려한 실질적인 질량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자유전자의 EK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E는 EM분의 P 운동량의 제곱이죠. P는 하바 K입니다. 그래서 EM분의 하바 제곱 K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M 질량이라는 것은 요 두 번 미분한 거에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K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K하고 E의 관계가 2차 함수 형태죠. 포물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물선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라는 것은 이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 K로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미분하면 기울기죠. 두 번 미분하면 이 포물선의 곡률이 된다는 겁니다. 곡률의 역수에 비례한다. 질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질량을 우리가 전자의 유효 질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Mn 스타. 양공 같은 경우는 MP 스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유효 질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요 곡률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곡률이 크면 유효 질량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EK 다이어그램이 포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이 곡률이 더 증가한 거죠. 그쵸? 곡률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 질량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은 곡률의 역수에 비례한다.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설명했었죠. 이거는 EK 다이어그램에서 비롯된 겁니다. EK 다이어그램은 X축을 K로 하고 세로축을 에너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K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도 알 수 있고 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는 운동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전자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표시해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로 해석할 때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 EK 다이어그램에서 전도대의 요 바닥 상태, 요 지점, 그리고 가전자대의 최고점, 요 지점만을 표시한 것이 바로 우리 실제 공간, 실공간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EK 다이어그램을 보면 앞에서도 전자의 유효 질량을 구했었죠. 이 포물선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전자대는 이렇게 역포물선 형태를 갖습니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가전자대의 유효 질량은 전자의 유효 질량은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왜 그러면 가전자대의 이 EK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역포물선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쯤에 크로니 페니 모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자의 유효 질량이 마이너스를 갖는다. 가전자대에서는 이거는 이런 거하고도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요 나무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조각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요 통 안에 있는 물에 잠겨져 있는 요 나무 조각은 내부적으로 부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의 힘과 이 내부의 힘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효 질량의 개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즉, 이 나무 조각을 우리 그냥 이 물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유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의 질량은 마이너스를 갖는 나무 조각이 자유 공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질량은 음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자대의 전자는 음의 유효 질량을 갖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가해 있죠.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고 요만큼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자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요게 EC가 되겠죠. 여기가 EC가 되겠죠. 그 다음에 EC 플러스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K가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EM분의 하바 제곱 K 제곱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떠난 자리를 우리의 플러스 차지의 입자가 생긴다 그랬죠. 자, 요 플러스 차지는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자, 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오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마치 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됩니다. 전자가 떠나니까 다시 여기 또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운동을 보면 이 플러스 차지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전자의 빈자리는 전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거동한다. 이 말은 마치 플러스 입자처럼 거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그쪽으로 운동을 하죠. 근데 얘는 전기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플러스 입자처럼 거동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공이라고 하고 이 양공의 유효 질량을 M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는 바로 이 양공의 거동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F 이퀄 MA는 자 유효 질량을 도입해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MN 스타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자대의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마이너스 QE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전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양공이라는 거고 이 양공이라는 것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가전자대의 전자의 거동은 플러스 차지를 띤 플러스 입자를 그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이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공의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 질량에는 상태 밀도 유효 질량하고 전도성 유효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리콘의 밴드갭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 전도대, 가전자대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 상태 밀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자가 있을 때 질량을 우리가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상태 밀도가 어느 정도가 있냐면 실리콘 같은 경우 전도대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단위 입방 최적당 실리콘 전도대에 있는 유효 상태 밀도 C는 컨덕션 밴드라는 의미고 V는 밸런스 밴드라는 의미입니다. 대략 2.8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만큼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전자대의 전자의 유효 상태 밀도는 1.04 곱하기 10의 19승. 뭐 이게 양공의 유효 상태 밀도로 봐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은 우리 보통 유효 질량은 이렇게 자유전자의 질량의 B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대략 1.08. 그 다음에 양공의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은 0.56. 그래서 이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그 밴드 내에 있는 그 상태 밀도를 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대의 전자농도 계산할 때도 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도성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전자가 운동할 때, 거동할 때 그때 질량을 구할 때는 이 전도성 유효 질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장하에서 전자가 거동할 때 사용하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전자의 이동도 또는 전도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값들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도성 유효 질량은 전자의 이동도를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 그때는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